자율주행의 모든 것. 세상의 혁신은 딥러닝에서 시작되었다. 딥러닝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딥러닝 레볼루션입니다. 지은이는 테런스 J. 세즈노스키이고요. 권정인 감수의 안지환님이 옮기셨고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혁명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딥러닝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혁은 산업, 교육, 경제, 문화 전 영역에 걸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에서 AI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지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달려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열풍과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은 제조업, 통신, 자동차, 서비스업 등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법조, 행정 등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자는 인공지능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딥러닝이라고 말합니다. 딥러닝 없이는 지금과 같은 변화가 없었을 것이며 AI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신경과학과 머신러닝 분야의 대가인 저자 세즈노스키는 통찰력 있게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며 딥러닝은 지금까지 이뤄낸 변화보다 앞으로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앞당겨질지 아닐지 발전의 결과물을 유리하게 이용할지 못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에 걸쳐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는 지능의 재해석, 2부는 기술적 영향과 과학적 영향, 3부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며 2부부터는 전문적인 용어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정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면 꼭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권정민 님의 감수자의 글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바둑의 딥러닝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책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담수자의 글. 이제는 SF 영화를 보아도 그 안의 세계가 그다지 낯설지 않다. 스마트폰 속의 비서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를 알아듣고 행동을 해주고, 자동차는 사람의 제 없이 방해물을 피하고 차선을 변경하며, 집에 사람이 발을 들이면 알아서 불이 켜지고 음악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장기와 체스에 이어서 바둑에서도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아직 이런 건 기계가 사람처럼 할 수는 없지 하고 잠시 마음을 놓고 있다 보면 인공지능이 어느새 영역을 넓혀 곳곳의 영역에서 순식간에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는 상황이 태반이다. 덕분에 편리함이라는 혜택을 누리지만 이런 사례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낸다든지, 사람 대신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같이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도 뉴스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성차별, 인종차별 등 우려되는 상황 역시 나타나고 있다. 정말로 SF 스릴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접하다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갑자기 지구를 침범한 외계인 마냥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무작정 부정하거나 혹은 전지전능하다고 믿게 되고, 무작정 신봉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통용된다.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하는 것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여기저기서 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들로만 듣고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후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행히 세상에는 이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고, 딥러닝 레볼루션 역시 인공지능책 무리의 일원이다. 다만 이 책은 이런 인공지능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최근 이런 인공지능을 활성화시킨 주요 기술인 딥러닝 심층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딥러닝이라는 이름 역시 연구자나 엔지니어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서 여러 지면상에 소개되고 많은 제품에 이 이름을 같이 언급할 정도로 유명해진 용어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딥러닝이란 이름이 이미 익숙해서 이 책을 집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연구자들은 딥러닝을 수십 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진정한 혁신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딥러닝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눈부시며 이를 활용하는 분야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딥러닝은 얼굴 인식, 번역, 음성 인식 및 합성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실생활 분야에서도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IoT, 사물 인터넷가 널리 퍼지면서 딥러닝 활용은 날개 단 듯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딥러닝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를 다층 구조로 구성해 놓은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딥러닝의 첫 등장은 1980년대, 뉴럴 네트워크의 첫 등장은 1930년대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동작 메커니즘을 모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런 시도 중 하나가 뉴런의 시냅스에서 자극을 전달하여 결합 세기를 다르게 하고 이를 통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 인지 구조를 모방해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만든 뉴럴 네트워크였다. 이 알고리즘은 아이디어도 좋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 정말로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사용 이전에 알고리즘에서 기존 데이터로 가르치는 단계인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과정에서 과적합, 기존 데이터로 배운 지식에 너무 편중되어 이후 새로운 데이터에 응용을 못하는 경우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대신 이보다 간단하면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을 찾아내고자 했고 발견 이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에 뉴럴 네트워크를 다층으로 쌓은 딥러닝 형태가 제시된 후에도 컴퓨팅 자원의 문제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그나마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면서 머신러닝은 일부 연구 및 소수의 분야에서만 활용되면서 그 저변을 천천히 넓혀가는 정도였다. 그러다 딥러닝이 처음 저시된 지 20여 년이 지난 2006년 제프리 힌튼이 비지도 학습과 다층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결합한 형태로 과적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서 딥러닝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체 인식 등의 분류 및 판별 문제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발전 및 저변 확대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속을 더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테런스 제이 스즈노스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흐름의 중심에서 이를 몸소 체험해왔다.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며 뉴럴 네트워크가 뇌의 뉴런과 신경을 어떤 식으로 모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파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저자는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딥러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이해해야 하는지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꼼꼼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총 3부에 걸쳐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활용 현황, 현대의 인공지능을 대하는 관점,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활용 현황의 경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익히 아는 혹은 많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어서 비교적 친숙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풍부한 이해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것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구나 하고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2부의 경우는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 및 태도를 기반으로 최근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나 어떤 불안감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관점을 다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한 지피지기 백전불패의 모습을 갖춘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마지막 3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 학계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그 폭과 깊이에 나도 적지 않게 놀랍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 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인간과 동물의 신경계의 형태를 전산학에서 모방한 방식 및 과정에 대해 웬만한 다른 교양서보다 훨씬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 중 생물학 혹은 전산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간 후에 나중에 어디선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찾아보는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윌리엄 깁슨의 유명한 말은 이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이미 우리 삶에 충분히 퍼져 있다라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다가온 미래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도구로서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9년 10월 권정민 바둑의 딥러닝 2016년 3월 18차례나 세계 정상에 오른 바 있는 한국의 바둑왕 이세돌이 딥마인드의 알파고를 상대로 5차례의 대국을 펼친 끝에 4대 1로 졌다. 알파고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 돌의 위치와 가능한 수를 평가하는 바둑 프로그램이다. 바둑과 체스의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체스와 체커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체스가 전투라면 바둑은 전쟁이다. 19 곱하기 19의 바둑판은 8 곱하기 8의 체스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판의 여러 부분에서 수차례의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이곳저곳의 전투들 간에도 전문가들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펼쳐진다. 바둑판 위에 규칙에 어긋남 없이 돌이 놓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170승이다.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 훨씬 많다. 판세를 진단하고 최선의 수를 선택하기 위한
몇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 외에도 알파고는 완전히 다른 학습 시스템을 보유했다. 시간적 신뢰도 할당 문제,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끝난 후에야 괴화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수행된 일련의 행동들 중 어떤 행동에 신뢰도를 주고 또 어떤 행동에 벌점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었다. 가능한 여러 수 가운데 어떤 수가 승리의 책임이 있고 어떤 수가 패배의 책임이 있는가? 인간 뇌의 기저핵은 대뇌 피질 전체에서 나름의 예측을 받아 그것을 다시 대뇌 피질로 되쏘며 시간차 알고리즘과 강화 학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알파고는 기저핵이 미래의 보상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발달시킨 것과 동일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알파고는 자기 자신과의 게임을 통해서 학습했다. 수없이 많은 게임을 통해서 말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은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아시아는 바둑 챔피언이 국가적 영웅이자 록스타처럼 여겨지는 지역이다. 알파고는 이전에 유럽의 바둑 챔피언을 물리친 바 있었지만 그 수준이 아시아 최고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기에 이세돌은 자신이 힘겨운 대국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조차도 그들의 딥러닝 프로그램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유럽 챔피언과의 대국 이후 알파고는 자체의 몇몇 버전과 수백만 번의 게임을 치렀을 뿐 달리 그 실력을 벤치마크로 테스트할 방법이 없던 터였다. 알파고는 예기치 않게 높은 수준의 플레이로 총 5차례의 대국 가운데 내리 3판을 따내며 이세돌을 꺾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둘의 대국은 한국의 주요 TV 방송국들이 해설을 곁들여 중계방송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TV 앞에 모여들게 만들었다. 알파고가 둔 몇몇 수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특히 두 번째 대국에서 둔 38번째 수는 놀랍도록 창의적인 움직임으로써 이세돌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세돌은 거의 10분이나 장구한 끝에 대응하는 돌을 놓았다. 이세돌은 4번째 게임을 잡음으로써 인간의 체면을 세웠지만 시합은 대국 전저 4대1로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났다. 당시 샌디에고에 있던 나는 3월의 그 밤들을 꼬박 새우며 넋을 놓고 대국을 시청했다. 그러면서 나는 1966년 6월 2일 밤 1시 클리블랜드에 있던 집에 TV 앞에 들러붙어 서베이어 로봇 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해 그곳에 첫 번째 사진을 보내는 장면을 지켜보던 때를 떠올렸다. 나는 그렇게 2차례의 역사적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함께했다. 알파고는 나와 많은 사람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2017년 1월 4일 한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마스터라는 이름의 플레이어가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바둑 선수들을 상대로 60전 전승을 기록한 후 알파고 2.0 버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파고 2.0이 꺾은 상대 중에는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19세 바둑 천재 커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알파고는 당대의 전략적 지혜에 반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수를 선보이며 상대들을 차례로 제압했다. 2017년 5월 27일 커제는 중국 저장성 우전 국제 인터넷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바둑의 미래 서밋 행사에서 알파고의 제3국마저 내주며 3전 전패를 기록했다.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이틀 간격으로 지켜본 둘의 세 차례 대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둑 시합의 반열에 올랐다. 작년에 나는 알파고가 인간에 가깝게 바둑을 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알파고가 바둑의 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합에 패배한 후 커제가 내린 결론이었다. 제1국을 한지 반이라는 미세한 차이로 지고 나서 커제는 이렇게 말했다. 대국 중반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흥분이 밀려오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흥분한 탓에 멍청한 몇 수를 둔 건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게 인간이 지닌 최대의 약점이겠지요. 커제가 경험한 것은 감정적 과부하였다. 하지만 최고의 수행력을 발휘하려면 덜 고조된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은 공연 전에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들의 공연은 역 U자 모양의 곡선을 따른다.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흥분 상태 사이에서 최적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운동 선수들 역시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된다고 말한다. 알파고는 또한 2017년 5월 26일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기사 5명으로 구성된 팀을 격파했다. 이 기사들은 이후 알파고의 수를 분석하고 전략 변경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주최한 그 시합은 핑퐁 외교의 새로운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머신러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눈에 이니셔티브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뇌를 채굴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캐내는 것이다. 이 바둑 영웅 전설의 다음 장은 훨씬 더 주목할 만하다. 알파고는 사실 자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16만 건의 기존 기보에 대한 지도학습, 대표적인 머신러닝 방식으로 데이터가 어떤 답에 맞을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문제와 답이 있는 내용을 배운 후 응용 문제를 푸는 사람의 공부 방식에 비견되어 가장 널리 사용된다. 머신러닝에서는 컴퓨터의 입력값과 답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 답이 없이 값만 있는 데이터를 이 모델에 적용해서 답을 구한다. 대표적으로 분류 및 회귀가 있고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도 분류 지도 학습 중 하나다. 을 받았다. 그래서 알파고가 단시간에 일취월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속임수라며 폄하했다. 자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면
의당 인간의 지식 없이 바둑두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2017년 10월 알파고 제로라는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었다. 게임의 규칙만 알고 출발해서 바둑두는 법을 스스로 익힌 버전이었다. 알파고 제로는 커즈를 이긴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와 100차례의 대국을 펼쳐 100전 전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더욱이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마스터보다 학습 속도는 100배 빠른 반면 컴퓨팅 동력은 10배나 덜 필요로 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슈퍼맨이 되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계속 향상됨에 따라 알파고가 얼마나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한계가 없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전략을 배제했지만 그럼에도 그 프로그램이 바둑을 두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바둑 지식은 수작업으로 입력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알파고 제로는 바둑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여전히 향상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도출한 것이 알파 제로였다. 코카콜라 제로가 코카콜라에서 모든 칼로리를 제거한 것이듯 알파 제로는 알파고 제로에서 바둑에 관한 특정 지식 모두를 제거한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파 제로는 알파고 제로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었고 알파고 제로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알파 제로는 학습 매개 변수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맨 수준으로 체스를 배워 적을수록 더 좋다는 요점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줬다. 알파 제로는 인간이 전에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외계적 체스 수까지 선보이며 슈퍼맨 수준의 기존 체스 프로그램인 스톡피쉬에게 단 한 차례도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 체스 대국에서는 비숍 하나를 희생하는 대담한 수로 때로 유리한 위치에 점유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를 두누 킹까지 내줬다. 이런 행보는 치명적인 실수로 보였지만 이후 적잖은 수가 진행된 후 체스 프로들도 스톡피쉬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통수 장군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외계인이 도착한 셈이었고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을 터였다. 알파고의 개발사 딥마인드는 2010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게스피 컴퓨팅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던 신경과학자 데미스 허사비스를 중심으로 공동 설립되었다. 딥마인드는 2014년 6억 달러의 구글에 인수되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학계와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 속에서 400명이 넘는 엔지니어와 신경과학자가 일하고 있다.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내는 시너지 효과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